한국을 심판하러 왔습니다. 집속탄 대량 보유, 악마의 무기를 가진 야만 국가. 7개국 조사단이 규탄 결의안을 들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벌어진 일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사단장이 유엔 총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겁니다. 한국은 인권 침해국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일본과 독일마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 그날 아침 회의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47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운 원형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스위스 대표단 옆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쿠스 밀러입니다. 스위스 베른 출신이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25년간 일해온 조사관이죠. 전쟁 범죄, 집단 학살, 인권 탄압, 인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들을 조사해왔습니다. 르완다 학살 현장도 갔고 시리아 화학무기 피해 지역도 조사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은 저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안토니오 가르시아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집속탄 대량 보유에 관한 규탄 결의안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을 고추 세웠죠. 집속탄.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그것. 한 발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자탄이 들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터지면 그 자탄들이 축구장 몇 개 넓이에 흩뿌려지죠.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터지지 않고 땅에 남는다는 겁니다. 불발탄이 된 자탄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들을 위협합니다. 아이들이 밭에서 놀다가 폭발물을 건드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죠. 저는 직접 그 참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라오스 조사 때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투하한 집속탄의 불발탄이 아직도 그 땅에 묻혀 있었죠. 한 마을에서 만난 소년이 기억납니다. 12살이었는데 왼팔이 없었습니다. 밭에서 놀다가 이상한 물건을 주웠어요. 그게 터졌어요. 소년의 담담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2008년 더블린에서 집속탄 금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10개국 이상이 서명했고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이 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계 최대 규모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죠. 노르웨이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장님,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면서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인권 규범 위반입니다. 벨기에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집속탄 피해는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캄보디아에서, 레바논에서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불발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무기를 왜 고집하는 겁니까? 회의장 곳곳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죠.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님, 저희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허가합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상태인 분단국입니다. 북쪽에는 100만 명이 넘는 적대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고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있습니다. 1000만 시민이 적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안보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인도적 무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 무기를 좋아서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24시간 안에 수십만 발의 포탄이 서울에 쏟아질 겁니다. 그 24시간을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입니다. 오스트리아 대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억제력이요? 그게 항상 학살의 변명 아닙니까? 모든 전쟁 범죄자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회의장에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한국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를 전쟁 범죄자와 동일시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집속탄을 보유한 국가는 잠재적 인권 침해국입니다. 한국 대표단 사이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좋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변명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국가들 중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세계 주요 군사 강국 대부분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규탄하십니까?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집속탄 금지 협약은 도덕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정작 세계 최대 군사 강국들은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대표가 즉시 반격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회원국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의사국도 역임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야만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야만적이라고요?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살기 위해 보유한 무기를 야만적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전쟁의 공포를 모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당신들 나라는 바다 건너에 적이 없습니다. 국경 너머 50km의 핵무장한 독재 정권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희는 7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현실을 모르면서 저희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감정적 호소는 그만하시죠. 결의안 표결로 넘어갑시다.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를 규탄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군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땅에 와서 직접 보십시오. 저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수십 개의 눈이 따라갔죠. 문이 닫히자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단 파견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38표, 반대 4표, 기권 5표. 조사단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조사관. 네, 의장님. 당신이 조사단장을 맡아 주십시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임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5층 사무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이 일을 시작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1999년, 32살의 저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조사관이 되었습니다. 첫 임무는 코소보였죠. 민족 청소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집단 매장지에서 발굴된 시신들, 불에 탄 마을들, 난민 캠프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들. 그 후로 저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계속 마주해왔습니다. 르완다에서는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었다는 그 참극의 기록을 정리했죠.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파랗게 질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무뎌졌고 대신 냉철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분노하면 진실을 놓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감정 없이 사실만 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책상 위에 한국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속탄 보유 현황 추정치, 금지 협약 비가입 사유 분석, 한반도 안보 상황 보고서.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집속탄 보유량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군사 기밀이지만 국제 연구기관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 한국 측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분단국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서독은 동독, 그리고 그 뒤에 소련과 대치했죠. 하지만 서독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는 대응하고 있죠. 한국만 유독 완강합니다. 왜일까요?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 안나가 들어왔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조사단 구성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단을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7개국에서 각 1명씩 총 7명의 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에리카 룬드베리 인권변호사, 집속탄 금지 캠페인 핵심 인물, 벨기에 장 피에르 드클레르크 전쟁범죄 전문가, 오스트리아 한스 베버 국제인도법 교수, 독일 클라우스 슈미트 전 외교관, 군축 전문가, 일본 다나카 유키오 평화운동가, 이스라엘 다비드 레비 안보 분석가, 스위스 저 마르쿠스 밀러 조사단장. 명단을 보면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리카 룬드베리. 그녀는 집속탄 금지 협약의 핵심 추진자 중 한 명입니다. 10년 넘게 이 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여왔죠. 그녀에게 한국은 이미 유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 베버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수년간 집속탄 보유국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해왔습니다. 조사단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 이스라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가 왜 이 조사단에 포함되었을까요?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이 깊죠.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그는 분단 독일 시절 외교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분단의 경험이 있는 그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명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스위스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700년 넘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도 중립을 지켜 피해갔죠. 알프스 산맥이 자연 요새 역할을 해주었고 영세 중립국이라는 지위가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공포를 모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적도,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러 갑니다.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저는 조사관입니다. 사실만 보면 됩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국제인권 규범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3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의 변명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집속탄 보유는 잠재적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틀 후 제네바 공항. 조사단 7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국 라운지에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죠. 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리카 룬드베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40대 중반의 금발 여성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악수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룬드베리 변호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집속탄 금지 캠페인에서 큰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불발탄에 다리를 잃은 아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농사짓다가 폭발로 죽은 농부의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번 조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은 변명을 늘어놓겠죠. 안보 상황이 어쩌고, 북한 위협이 어쩌고. 하지만 저는 속지 않을 겁니다. 비인도적 무기의 정당한 사유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 베버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룬드베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60대 초반의 학자 풍모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빛났죠. 저는 30년간 국제인도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집속탄은 명백히 무차별적 무기입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못하죠. 이런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 범죄의 준비입니다. 벨기에의 장피에르 드클레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쟁 범죄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조사도 시작 안 했는데. 그는 50대 초반에 침착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베버 교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전쟁 범죄로 규정하려면 실제 사용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저는 다른 멤버들을 돌아봤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신사였죠.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는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마른 체형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이었죠.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의 짧은 머리. 군인 출신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전체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탑승 전에 간단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 실태를 확인하고 국제인권 규범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입니다.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3일입니다. 첫째 날은 한국 국방부 브리핑과 집속탄 저장 시설 방문. 둘째 날은 관련 시설 추가 조사와 한국 측 인사 면담. 셋째 날은 최종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한스 베버 교수가 물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할까요? 충분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위사회가 빠른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리카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3일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명확하니까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룬드베리 변호사님, 조사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국은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은 비인도적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때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분단 독일 시절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동독과 대치하던 시절이죠. 그때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소련의 탱크가 넘어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에리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슈미트 대사님, 그게 지금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직접 보기 전에 판단을 보류하자는 말입니다. 보류요? 집속탄 보유가 비인도적이라는 건 보편적 진실입니다. 슈미트 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편적 진실도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슈미트 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에리카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레비 분석가님, 이스라엘도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감싸는 겁니까? 레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싸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안보 현실을 무시한 도덕 논쟁은 공허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사단입니다. 개인적 견해는 일단 접어두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합시다.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사 문제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인권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합시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사단을 이끌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였죠.
평화로운 스위스를 떠나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 중 하나로 향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국 지도를 꺼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진 그 지도를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 손가락 하나 길이밖에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과연 그 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직접 가서 봐야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인천까지 비행시간 약 11시간.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옆자리에는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원. 그 책, 흥미롭습니까? 슈미트 대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브루스 커밍스의 책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주죠. 어떤 시각이요? 단순히 북한의 남침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복잡한 역사적, 국제정치적 맥락이 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님은 왜 이 조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슈미트 대사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분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동베를린에 있던 이모와 사촌들을 30년간 만나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상태입니다. 70년 넘게 분단된 채로 살고 있죠.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속탄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슈미트 대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당화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저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뒤쪽 좌석에서 에리카 룬드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잠깐 와보시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갔습니다. 에리카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국 집속탄 피해 예상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는 지도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무수히 찍혀 있었죠. 만약 한국이 집속탄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불발탄이 이 정도 분포로 남게 됩니다. 수십 년간 민간인 피해가 지속될 거예요. 저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건 사용 시나리오군요. 현재 보유만으로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에리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유 자체가 문제입니다. 무기는 결국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실제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 베버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용 교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레비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저는 이 조사단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룬드베리 변호사와 베버 교수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처음부터 유죄예요. 이건 조사가 아니라 재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레비 분석가님의 견해는 다른가요? 저는 안보 현실을 압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한국도 비슷하죠.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레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동시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이라는 단일 적이 바로 국경 너머에 100만 대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무기까지 있어요. 그래도 집속탄이 필요할까요? 레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집속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와 도덕은 다른 문제예요. 한국이 왜 이 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와 레비가 돌아봤습니다. 다나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평화운동에 30년간 참여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에 반대하죠. 하지만 원칙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자는 겁니다. 판단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조사단 내에 두 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에리카 룬드베리와 한스 베버 교수,
그들은 집속탄 보유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한국을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클라우스 슈미트, 다비드 레비, 다나카 유키오. 그들은 판단 전에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벨기에의 장피에르 드클레르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에리카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죠.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변명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죠.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9시, 날씨는 맑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땅 위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죠. 잠시 후면 제가 그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착륙 전 마지막 30분, 저는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집속탄 보유량,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국제 연구기관들의 추정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집속탄의 총량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집속탄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 그것도 영토가 작은 나라가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에리카 룬드베리가 통로를 지나가다 제 옆에 멈췄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착륙하면 바로 국방부로 갑니다. 한국 측이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죠. 조사관은 중립이어야 합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한국이 어떤 변명을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3일 안에 증거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고 결론을 낸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산과 강이 보였고 도시들의 윤곽이 드러났죠. 저 땅이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여전히 적이 있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악마의 무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속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지만 왜인지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의 말 때문일 겁니다. 분단을 경험한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거든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가방에 넣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죠. 활주로가 다가왔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가벼운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이제 이 나라에 발을 딛습니다. 심판자로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땅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제가 가진 확신이 어떻게 무너질지.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25년간 전쟁 지역과 분쟁 국가들을 다녀봤습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특징이 있죠. 공항부터 어수선하고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검문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공기는 쾌적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병기되어 있었죠.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하고 면세점은 명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전쟁 위험에 처한 나라의 공항이라고? 에리카 룬드베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인상적인 공항이네요.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자동 게이트에서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자 몇 초 만에 통과되었죠. 르완다나 시리아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 외교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조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외교부 국제기구과 김민준 사무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오늘 일정은 먼저 호텔에서 짐을 푸신 후 오후에 국방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리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집속탄 저장시설 방문은 언제입니까? 김 사무관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안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요. 보안 절차요? 우리는 유엔 공식 조사단입니다. 숨길 게 있습니까? 김 사무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숨길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군사시설이라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중재에 나섰죠. 일단 호텔로 가시죠. 긴 비행에 다들 피곤할 테니까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양쪽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간간히 산이 보였는데 산 위에도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정말 높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좁은 땅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죠.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하네요. 좁은 땅, 높은 인구 밀도, 주변의 적대 세력. 비슷한 점이 많습니까? 많죠. 다만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요? 레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파트들 보이시죠? 저기가 수도 서울입니다. 인구 1,000만. 그런데 휴전선까지 불과 40km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40km면 얼마나 되는 거죠? 포탄이 날아오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미사일이면 몇 초죠? 레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텔아비브는 가자 지구에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로켓 공격에 시달리죠. 서울은 그 절반 거리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쇼핑을 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교복 입은 학생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머리 위로 언제든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죠. 로비는 화려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에리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한국이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려는 것 같네요.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환대로 우리를 매수하려는 거죠. 좋은 호텔, 맛있는 음식, 친절한 안내.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산이 보였고 저 멀리 강이 흐르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 북쪽 어딘가에 휴전선이 있고 그 너머에는 적이 있습니다. 70년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런트에서 건 전화였죠. 밀러 조사관님, 국방부 브리핑 시간입니다. 로비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양복을 다시 정돈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회색 건물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출입구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었죠. 우리 조사단 7명은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친 후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인사 6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유엔 조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부 국제정책관 박진우 소장입니다. 50대 중반의 군인이었습니다. 가슴에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죠. 영어는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집속탄 보유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리카 룬드베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박 소장님, 변명을 듣기 전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박 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간단히 답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를 예, 아니요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 베버 교수가 가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집속탄을 실전에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방어적 상황에서만 사용을 고려합니다. 방어적 상황이라고요? 집속탄은 무차별적 무기입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방어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박 소장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나뉘어 있었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40km입니다. 지도에 화살표가 그어졌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근처에 장사정포 6,000문 이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포들의 사정거리는 서울 전역을 커버합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포병 부대의 위성 사진이었죠. 전쟁이 나면 최초 24시간 동안 수만 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리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집속탄 보유를 정당화합니까? 박 소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북한군의 침투 예상 경로입니다. 지도에 빨간 화살표들이 여러 갈래로 그어졌습니다.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 수십만 명의 병력이 남아할 겁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집속탄은 이 병력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와 집결지에 집속탄을 살포하면 적의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한스 베버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불발탄 문제도 있고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불발률 감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기술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자폭 메커니즘입니다. 자탄이 일정 시간 내에 터지지 않으면 스스로 무력화됩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죠. 에리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집속탄입니다. 기술 개선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박 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룬드베리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세요. 노르웨이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국경을 맞댄 적대국이 없죠. 나토의 보호 아래 있고요. 에리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에리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를 모욕하는 겁니까?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소장도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온 분들이 당신들은 야만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개입해야 했습니다. 잠깐, 진정합시다. 우리는 조사를 위해 온 겁니다.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에리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았죠. 박 소장도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적이 되었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집속탄 금지 협약 비가입국 목록입니다. 화면에 국가 목록이 떴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브라질, 한국. 보시다시피 세계 주요 군사 강국 대부분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규탄하십니까? 미국은요? 중국은요? 러시아는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집속탄 금지 협약은 주로 중소국가들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정작 많이 보유한 강대국들은 빠져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소장님, 저는 분단 독일 시절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박 소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시 서독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지만 결국 독일은 통일되었고 지금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슈미트 대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북한은 아직 존재하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죠. 그가 박 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내일 시설을 직접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박 소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판단 전에 먼저 봐주십시오.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한국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위였습니다. 이름은 최준혁이라고 했죠. 물론이죠.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오늘 브리핑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세요. 최 대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 때요. 흥남 철수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함경도 흥남항에 모였습니다. 미군 배가 그들을 구해줬죠. 제 할머니는 그 배에서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부두에서 사람들이 밀치악달치락하는 배 위에서 아버지가 태어났다고요. 최 대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북쪽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남편, 시부모님, 언니.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 꿈을 꾸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 대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이 없으면 또 쫓겨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속탄이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머니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트라우마를 물려받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결의. 이해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대위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공포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기억을 DNA에 새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조사단은 침묵했습니다. 에리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한스 베버 교수는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박 소장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규탄하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조사단은 군용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집속탄 저장 시설. 정확한 위치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는 박진우 소장과 안내 장교 2명이 동승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산과 논밭이 펼쳐졌죠. 간간히 농촌 마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군사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문소, 군부대 입구, 탱크가 지나갈 수 있게 설계된 다리. 이 나라는 일상 속에 전쟁이 녹아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약 1시간 반을 달린 후 버스가 멈췄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 안으로 들어갔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몇 채와 창고처럼 생긴 구조물들. 하지만 안내 장교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몇 층을 내려갔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히 깊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통로 양쪽으로 거대한 금속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었죠. 이곳은 지진과 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24시간 감시 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첫 번째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금속 선반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정렬된 탄약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죠. 한 상자에 집속탄 몇 발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정확한 숫자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암산을 했습니다. 이 방 하나에만 해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런 보관실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여러 곳에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내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한 곳이 무력화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요. 에리카 룬드베리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군요. 이 정도 규모면 공격용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격용이 아닙니다. 억제용입니다. 억제요? 이렇게 많은 양을 보유하면서요? 북한이 침공하면 수십만 대군이 밀려옵니다. 그 병력을 막으려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스 베버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상 이런 대량의 무차별 무기 보유는 문제가 됩니다. 박 소장이 다음 구역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종류의 탄약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집속탄입니다. 안내 장교가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집속탄과 달리 자폭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탄이 일정 시간 내에 터지지 않으면 스스로 무력화됩니다. 에리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속탄은 집속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이네요. 불발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 집속탄의 불발률이 약 1030%인데 이 신형은 1%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1% 미만이라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레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인데 한국이 더 앞서 있군요. 에리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레비 분석가님, 지금 한국을 칭찬하는 겁니까? 칭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불발률을 줄이려는 노력은 인정해야 합니다. 노력. 집속탄 자체를 폐기하는 게 진정한 노력 아닙니까?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깐, 일단 더 둘러봅시다. 우리는 계속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관리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탄약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점검, 기록이 꼼꼼히 관리되고 있었죠. 모든 집속탄에는 고유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안내 장교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 일자, 점검 이력, 보관 환경, 모든 정보가 기록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추적이 가능하죠. 저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온도 변화, 습도, 압력,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장교가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무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에리카 룬드베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보유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내 장교가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저희는 이 무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려면 보유해야 합니다. 억제력이니까요.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 써야 할 상황이 오면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쓰지 않기 위해 보유한다. 역설적이지만 군사적 억제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교육시설이 있었습니다. 집속탄 취급 교육장입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관련 병사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안전수칙, 비상대응, 국제인도법까지. 저는 교육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국제인도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병사들에게 국제인도법을 철저히 교육합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집속탄을 사용할 때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한스 베버 교수가 반문했습니다. 집속탄은 본질적으로 무차별 무기입니다. 어떻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합니까? 안내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표적 선정에서 민간 지역을 배제합니다. 주거 지역, 학교, 병원 근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쟁 중에 그런 구분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안내 장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이 무기를 보유하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면 의미가 없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비상시 24시간 이내에 전개가 가능합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각 부대와 연결된 물류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실전 훈련을 실시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구체적인 시기는 밝힐 수 없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왔습니다. 안내 장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 시설 견학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70년간의 전쟁 위협이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요새.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슈미트 대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단 독일 시절 저도 비슷한 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토의 전술핵 저장고였죠. 하지만 이것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은 정말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허세나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슬프게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70년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는 농부,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 그들은 자기 발밑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사단 전체 미팅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 것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졌죠. 에리카 룬드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스 베버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속탄 보유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은 최소한 책임 있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관리요? 에리카가 비웃었습니다. 집속탄을 책임 있게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모순입니다. 레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는 공허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나카는 지금까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관찰만 하고 있었죠. 저는 일본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이 깊죠. 그가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나카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본도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에리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규탄하지 않으면서 한국만 규탄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가 계속했습니다. 일본의 안보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주변에 위협이 많죠.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휴전선에서 40km 거리의 수도가 있습니다. 도쿄는 북한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죠. 비교가 안 됩니다. 한스 베버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규범의 문제입니다. 국제 규범이요?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평화운동을 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침공해도 그냥 당하라는 겁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에리카가 날카롭게 대응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침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잘못입니까?
다나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집속탄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걸 야만이라고 부르는 게 정당합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1945년 8월 6일, 저희 할머니는 히로시마에서 원폭을 맞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죠.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화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에리카를 바라봤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있죠. 그래서 집속탄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다나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미국이 도와주겠지만 결국 최전선에 서는 건 한국인들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든 무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무기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다나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변호하다니. 역사적 앙금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벨기에의 장피에르 드클레르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씨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던 그였죠. 저는 전쟁 범죄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조사해왔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드클레르크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집속탄 보유가 범죄입니까?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한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요. 도덕적으로는 그건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가 에리카를 바라봤습니다. 룬드베리 변호사님, 당신의 원칙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원칙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에리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논의를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최종 검토를 합시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스 베버 교수도 따라 나갔죠. 남은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씨,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솔직한 것뿐입니다. 다나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집속탄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원칙만 주장하는 건 위선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비판을 받습니다. 가자 지구 공습 때 민간인 피해가 나오면 전 세계가 비난하죠. 하지만 하마스 로켓이 우리 도시에 떨어질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보 위협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조사단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에리카 룬드베리와 한스 베버 교수. 원칙을 중시하는 그들은 집속탄 보유를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다나카 유키오, 다비드 레비, 클라우스 슈미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들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벨기에의 장피에르 드클레르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에리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가슴으로는 다나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1,000만 명의 생명, 그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 조사단은 예정에 없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전쟁기념관. 박진우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집속탄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전쟁기념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에리카는 거부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한스 베버 교수도 에리카와 함께 호텔에 남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념관은 거대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전투기, 탱크, 미사일 등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것은 실내 전시관이었습니다. 한국전쟁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한 날. 전시관에는 당시의 사진과 영상,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열악했습니다. 전차도 없었고 항공기도 부족했습니다. 북한군의 T-34 전차 앞에서 한국군은 속수무책이었죠. 화면에 흑백 사진들이 떴습니다. 불타는 서울, 피난민 행렬, 시체가 널린 거리.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정부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결국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지도에 빨간 화살표가 내려갔습니다. 한반도의 90% 이상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만약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의 얼굴,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눈, 아이를 업고 걷는 어머니, 짐을 이고 흙먼지 속을 헤매는 노인. 한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동생을 업고 폐허 위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불타는 건물이 있었고 소녀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 서울에서 찍힌 겁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순희, 당시 9살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이 사진은 종군 기자 데이비드 더글러스 덩컨이 찍었습니다. 덩컨은 나중에 이 소녀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안내 장교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전쟁 중에 실종된 아이들이 수만 명입니다. 대부분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죠.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저는 르완다에서, 시리아에서, 코소보에서 비슷한 얼굴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닙니다. 전시관 끝에는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벽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름들.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한국군만 13만 명이 넘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요. 300만 명. 3년 동안 300만 명. 저는 숫자의 무게에 압도당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죠. 그가 벽면의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70년간.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관. 1910년 한반도는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그 후 35년간 조선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안내 장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무장 해제입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에게서 모든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전시관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맨손으로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 한 독립운동가의 편지가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10자루만 있었더라면.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지키지 못한 땅, 힘이 없어서 지켜지지 못한 조국.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유대인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그가 전시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국 후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한국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요.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가 묵묵히 전시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 전시관을 보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요? 일본 교과서에는 식민 지배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봤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다나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독일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 3년의 전쟁, 70년의 분단. 이 나라가 겪은 역사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의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집속탄 보유.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그것.
하지만 그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공포. 제가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평화로운 스위스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어본 적 없는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휴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판문점. 남과 북이 마주하는 곳. 버스가 북쪽으로 향할수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펼쳐졌습니다. 도로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군사 초소가 간간히 보였죠. 여기서부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고 더 북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얼마나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약 50km 정도 왔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휴전선까지는 40km 정도입니다. 고속도로로 30분 거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분.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불과 30분. 포탄이 날아오면 2분. 미사일이면 몇 초. 그 숫자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건물들이 휴전선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테이블이 정확히 남과 북의 경계선 위에 있었죠. 안내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테이블 가운데가 정확히 남북 경계선입니다. 저쪽 문으로 나가면 북한 땅입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 근처에서 휴전협정이 서명되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두 곧 종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저는 경계선 앞에 섰습니다. 저쪽은 북한. 불과 몇 미터 거리에 북한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죠.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호기심, 아니면 적개심.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알 수 있었죠. 저 청년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 어딘가에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그를 걱정하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쪽에 서 있고 우리는 이쪽에 서 있습니다. 70년간 그렇게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70년간 이 대치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안내 장교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북한 측 판문각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기정동 마을이 있습니다. 북한이 선전용으로 만든 마을이죠. 멀리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높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스피커에서 무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 깃발은 높이가 160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 개양대 중 하나죠. 남한이 100m짜리를 세우자 북한이 더 높은 것을 세웠습니다. 안내 장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년간 이런 식으로 경쟁해 왔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이랬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네. 1961년에 장벽이 세워질 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시가 갈라졌죠. 그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심각합니다. 베를린 장벽 너머에는 가족이 있었지만 총을 겨누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북한 땅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황량한 산, 군데군데 보이는 마을, 깃발이 휘날리는 인공기, 그리고 저 멀리 미사일 발사대처럼 보이는 구조물들. 저기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입니다. 안내 장교가 가리켰습니다. 저 포들이 발사되면 15분 안에 서울에 떨어집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쪽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40km, 손가락 하나 길이. 저 도시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말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가자 지구까지 70km입니다. 그래도 로켓이 날아오면 겨우 15초의 대피 시간이 있죠. 그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그 절반 거리입니다. 대피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쿄에서 북한까지 1000km 이상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가 슈미트 대사를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대사님, 분단 독일 시절 서베를린에서 동독 국경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서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죠.
하지만 서독 본토에서 동독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럼 서울만큼 위험하지는 않았군요. 슈미트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독특합니다. 수도가 최전선에 있는 나라.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어제까지 저는 중립적이었습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서 직접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슈미트 대사가 북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집속탄 보유를 규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사단 멤버 중 한 명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다나카 유키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속탄에 반대하지만 한국을 규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비드 레비도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보 위협을 무시한 도덕 논쟁은 공허합니다. 3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7명 중 3명. 아직 과반은 아니지만 조사단이 확실히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리카 룬드베리와 한스 베버 교수는 여전히 강경할 것입니다. 벨기에의 장피에르 드클레르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이고 한국의 보유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km.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0만 명의 목숨이 걸린 40km. 과연 저에게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서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도 평화롭게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그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규탄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 책상 위에는 보고서 초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리카 룬드베리가 작성한 초안이었죠. 대한민국의 집속탄 대량 보유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즉각적인 폐기를 권고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죠.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새벽 배달을 하고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프리드리히 베커. 할아버지는 1920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도시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마르쿠스, 그날 밤은 지옥이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타 죽었지. 나는 지하실에 숨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날 밤 가족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형, 누나, 할머니. 우리는 힘이 없었어. 도망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지. 그냥 숨어서 죽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단다.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스위스로 이민을 왔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니까.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폭죽 소리에도 몸을 움츠렸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하늘을 올려다봤죠. 마르쿠스, 평화는 공짜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해.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같은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70년간. 그들에게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도구입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즉각적인 폐기를 권고해야 한다. 이 문장에 서명할 수 있을까요? 10,000명의 목숨을 담보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조사단 전체 회의가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에리카 룬드베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와 베버 교수는 규탄 결의안에 찬성합니다. 집속탄 보유는 국제인권 규범 위반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 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에리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제 휴전선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40km 거리에 1,000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유키오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원칙은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레비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안보 위협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에리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명이 반대군요. 그럼 나머지는? 한스 베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국제인도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벨기에의 장피에르 드클레르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찬성 2 반대 3 미정 1점.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당신의 한 표가 결정적입니다. 에리카가 말했습니다. 조사단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요? 네. 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는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생존권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에리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에리카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규범은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상태인 분단국이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있으며 1,000만 시민이 적의 화력 사정권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속탄은 방어적 억제력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에리카와 한스 베버 교수는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슈미트 대사, 다나카, 레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드클레르크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을 규탄하는 대신 다음을 권고한다. 첫째, 집속탄 금지 협약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비가입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둘째, 대한민국의 불발률 감소 기술 개발 노력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술 협력을 지원할 것. 셋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안보 위협을 해소할 것.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리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단입니다. 공정요? 집속탄 보유국을 두둔하는 게 공정입니까?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룬드베리 변호사님, 저는 25년간 인권조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르완다에서, 시리아에서, 코소보에서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봐왔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에리카가 말했습니다. 원칙이 우선입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규범은 무너집니다. 그 원칙 때문에 1,000,000명이 위험에 처해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집속탄을 폐기하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침공하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스 베버 교수가 말했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1,00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침묵.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드레스덴 폭격을 겪었습니다. 가족 대부분을 잃었죠.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한다고.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와서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는 조사단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희 할아버지와 같은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력하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리카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조사단장으로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잠시 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찬성 사표 슈미트, 다나카, 레비, 밀러. 새로운 보고서에 반대 2표 룬드베리, 베버, 기권 1표, 드클레르크.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에리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스 베버 교수도 뒤따랐죠.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슈미트 대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저는 다시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47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NGO 관계자들이 가득했죠.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밀러 조사관,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2주 전 대한민국 집속탄 조사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이고 한국의 보유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제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휴전선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입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불과 40km. 그 거리에 1,000,000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인권조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학살의 현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범은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국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생존권을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조사단은 과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둘째, 일방적인 규탄 대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집속탄 금지 협약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비가입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정한 걸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때 찍힌 사진입니다. 9살 소녀가 동생을 업고 폐허 위에 서 있죠. 이 소녀의 이름은 김순희.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70년 전 그 소녀처럼 지금도 한국에는 수천만 명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력하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700년간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 저는 폭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적도 없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드레스덴 폭격을 겪었습니다. 가족 대부분을 잃었죠.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셨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한다고.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고. 저는 잠시 멈추고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 3년의 전쟁, 70년의 분단. 그들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권은 생존권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있어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부정하면서 인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 이 자리에서 퇴장했던 그들이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의 무게, 분단의 아픔,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대표, 이스라엘 대표, 폴란드 대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 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회의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인사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1분, 2분. 저는 단상에 서서 그 박수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1000만 명의 생존권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무기가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마르쿠스, 평화는 공짜가 아니야. 맞습니다. 할아버지.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합니다. 한국은 70년간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들의 노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호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더 이상 집속탄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저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한국 사람들처럼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모델이라 불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 위협에 처한 국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자는 제안이었죠. 미국과 중국도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관이 아니라 초청 연사로서였죠.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인권과 안보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20살 남짓의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이 언젠가 집속탄을 포기할 날이 올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뭔가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날, 휴전선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오면 한국은 더 이상 이런 무기가 필요 없을 겁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 겁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으니까요. 다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함께 기다립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스위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 저 불빛 아래에서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간 평화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그것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엔 인권조사단의 한국 방문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집속탄은 분명 위험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사정도 있습니다.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함부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